자, 일단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유럽 연합 있죠. 유럽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런 역사에서 보면 세계사 이렇게 보니까 친구랑 얘기하다가 보불 전쟁이 왜 발생했냐, 뭐 그러니까 보불 전쟁, 프랑스 뭐 프로이센 전쟁 이런 거 왜 발생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와 역시 우리나라는 역사를 이렇게 배웠구나. 여러분 그 전쟁이요. 그 전쟁 결국은 전략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철광석하고 석탄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철광석하고 석탄 때문에 뭔 전쟁이나 프랑스하고 독일이 통일하려고 전쟁을 한 거지. 나폴레옹 3세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우리는 다 역사를 이렇게 배웠지.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유럽 연합의 전신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석탄 철강 공동체 부르는데 아니 석탄 철강 공동체가 왜 EU가 됐지? 지금 느낌이 안 오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오늘은 좀 약간 지금 약간 긴장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요 강철 얘기를 해볼게요. 강철 여러분 그 강철검 있죠. 강철검 옛날에 그래서 그 이계인 씨인가요? 그 주몽에서 강철검을 내가 만들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강철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강철은 있었어요. 강철은 있었는데 그 강철이 이렇게 대량 생산된 거는 정말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자연 상태에서 쇠는 산화물로 존재합니다. 산화물로 대부분. 그러니까 녹슬지 않는 쇠는 그 자연 상태에서 흔히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근데 거의 없는데 녹슬지 않는 쇠를 인간이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경을 하냐면 하늘에서 휴 별똥별이 떨어져. 그러면 쟤는 우주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주에서 산소를 만나지 않았던 이 표현이 그렇다. 생철이 하늘에서 삐욱 해서 딱 떨어졌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구경 못한 건데 그게 쇠야. 그게 쇠죠. 그러니까 인간이 재련 방법을 알기 전에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야 쇠를 구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성이 땡에서 떨어진 거 그걸로 가공한 전설의 강철검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스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아이언 그러잖아요. 아이언맨 할 때 그 아이언 쇳덩어리잖아요. 쇳덩어리가 아이언맨 할 때 그 아이언인데 아이언이요, 여러분. 그게 쇠가 너무 탄소가 너무 적으면 물러. 그래서 그 물은 철을 여러분 우리가 연철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탄소 농도가 너무 넘치면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주철이라고 부르죠. 주철. 탄소 농도가 너무 주철. 그럼 주철은 여러분 단단해 좋아. 근데 문제 뭐죠? 단단한데 잘 깨져. 그래서 여러분 주철이 그래서 강철은 이 0. 탄소 함유량 0.035부터 1.7까지를 강철이라고 부르는데 이 강철은 그 잘 부러지지도 않고 단단한 연철과 주철의 양쪽에 강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강철이죠. 이 강철을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걸 하려면 강철을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해서 빼서 담금질은 조직을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탄소 용량 조절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강철을 만들어내. 그래봐야 그렇게 해서 강철을 뽑아내봐야 요만한 거, 끽끽해야 요만한 거. 그러니까 칼하고 농기구 만들면 땡이야. 네. 그래서 강철을 그렇게 그때 큰 거를 못 만들어. 강철 생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야. 대량 생산한다는 게. 그래서 그거로 강철을 끽해야 농기구 칼, 무기용 칼 이런 거로만 만들던 시대가 인간이 살던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대. 인간이 살던 시대의 거의 대부분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배세머라는 아저씨가 있어. 배세머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배세모 전로 이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강철 시대를 이거 화면이 캡처가 안 되네.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요렇게 캡처하겠습니다. 여기 배세모 아저씨 있죠. 배세모 아저씨. 강철 시대를 연 배세모 요렇게 있어요. 요 아저씨가 요렇게 생긴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생긴 아저씨가 요런 이제 절로 뭐 이런 게 만들어서 배세모 공정이란 걸 만들어서 강철을 이제 막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방법을 알아낸 거야. 쭈니님 감사합니다. 리제이님 감사해요. 이게 1840년대야. 1840년대 그러면서 이제 1800 이렇게 돼서 1840년대 50년대 넘어가면서 이 아저씨가 이거를 이제 강철을 대량 생산하는 길을 열죠. 그래서 1879년에 영국에서 훈장을 받게 되지, 이 아저씨가. 헨리 베세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게 이 베세머 아저씨가 강철을 대량 생산하면서 지금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열린 거라고. 뭔 얘기냐면, 어머, 강철이 이제 건축자재로 쓸 수 있겠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확 느낌이 오죠? 그냥 쇠가 너무 그래서 농기구로만 썼는데, 농기구나 무기로만 쓰던 쇠가 갑자기 여러분, 이 강철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철이 건축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대량 생산이 되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주택들을 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쇠가 강철로 배도 만들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증기기관이 아니라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도 강철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강철 플러스 엘리베이터 마철로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강철이 나오면서 여러분 모터하고 발전기도 만들 수 있었어요. 엔진과 발전기를 건축자재로 강철을 쓸 수 있고 엔진과 발전기를 쓸 수 있게 되니까 엔진, 발전기는 다른 거로 하면 또 모터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네. 모터가 만들어지니까 뭐를 해요, 여러분? 냉장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배세머의 발명이 촉발한 연쇄작용이죠. 그러니까 강철의 대량 생산 이후에 인간은 진정 중력에 맞서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철도도 이거 쫙쫙 깔아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철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활을 바꿀까? 강철과 전기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시대가 열려요, 여러분? 대발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강철 가지고 집 짓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강철 가지고 뭐 하는 법, 강철과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온갖 아이디어가 다 폭발하는 대발명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건축 발명, 전기 발전, 생활 편의 발전, 에디슨 아저씨,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에디슨으로 상징되는 발명의 시대, 그리고 또 하나 창업의 시대죠. 강철과 전기는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근본적인 힘은,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맨 먼저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예요? 제철소 만드는 거죠. 김석준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맨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게 여러분, 왜 제철소를 만들려고 했겠냐고. 제철소가 없으면, 제철소에서 쇠를 뽑아내지 못하면 지금 문명의 기축이 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모든 산업화의 기본은 전기와 쇠예요. 쇠와 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어떤 현대적인 문명도 만들지 못하는 거지.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배세모 공법에서 필요한 자원은 일단 당연히 철광석 당연히 필요하죠.
철강석 여러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석탄 필요합니다. 석탄하고 철광석과 석탄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철강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이 강철의 시대가 열리니까 영국은 여러분, 영국이 맨 처음에 이제 해양의 시대를 제패하고 하면서 야 얘들아 그러면서 후추 뭐 이러면서 후추, 설탕, 커피 이런 건 여러분 완전 영국이 지배했던 거예요. 바다 항로를 다 하고 고무. 말레이시아 여러분 여기 그 인도 차이나 반도하고 그 이런 데 보세요. 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이유는 여러분 그때 상품을 보면 알아요. 그때 상품 육두구, 후추, 정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향료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제 첫 번째 근대 패권 국가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영국 플랜테이션들 설탕 뭐 이런 거 노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로 영국이 한다. 거기다가 섬유 인도에서 목화, 섬유, 면화, 코튼 이런 우리 의류 이런 것까지 영국이 쭉 치고 나갔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세상의 판도가 변하는 철강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걸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연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자원이 그 기술이 뭐였다고요? 2차 산업혁명을 연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이 배세모 공법입니다. 배세모가 쇠를 대량 생산하는 길을 열면서 강대국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골 때리는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전부 다 도시는요. 도시가 해안가를 위주로 발전을 하죠. 공업도시나 이런 건 다 해안가 위주로 발전하는데 내륙은요, 여러분 발전하기 힘들어. 근데 내륙이 발달하는 데가 있어요. 루르공업지대라고. 왜냐면 철강석하고 석탄이 두 개가 붙어 있어. 철강석하고 석탄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개꿀띠라고, 개꿀띠. 이렇게 좋을 수가. 자, 근데 문제는 하나는 알사스 로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루르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다 한 덩어리로 묶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쟁으로 이어지지. 그러니까 주로 해외에서 식민지 쟁탈전하고 이 벌어지는데 유럽 내에서도 전략 자원인 철광석과 석탄이 왕창 있는 지대가 있었고 강대국이 영토 전쟁을 대판 붙은 거죠. 그리고 프로이센이 아시다시피 1871년에 합병을 하고 지금 그 철강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알사스 로렌하고 루르 지방의 통합 그리고 철강의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 철강 생산량이 1871년 이 전쟁 이후로 쭉쭉쭉쭉쭉 독일이 영국을 훅 앞질러 버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독일 물건이 어떤 거였냐면 독일 물건이 한 10년 전, 20년 전 중국 물건 같은 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렌즈 정도 빼놓고 렌즈는 여러분 그거는 옛날에 렌즈를 깎는다라는 건 폐병 걸리는 거야. 유리를 여러분 이렇게 갈면 유리 가루가 날리면 그 유리 가루를 흡입을 하면 그게 사람이 살겠어? 응? 그래서 여러분 그게 독일 애들이 그걸 렌즈 깎는 기술이 그 연마 그 기술이 손으로 하는 거였거든.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날리시면서 그런데 몇 가지 상품을 빼놓고 독일상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독일 면직물이나 독일 사람들이 바느질 잘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건 북부 이탈리아. 그러니까 경공업이 그냥 그게 아니라 명품이 독일이 없잖아. 독일은 그러니까 패션 산업은 애시당초 건너뛴 거야. 저 촌스러운 놈들, 옷 만드는 놈들, 물건 만들면 후진 거 만드는 놈들. 그런 놈들이었는데 갑자기 철강에서 중화공업에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확 치고 나가게 되는 기틀이 이제 1871년에 벌어지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전쟁이, 그러니까 그전 유럽의 전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땅이었다고, 땅. 영지 전쟁. 그러니까 농사만 되면 돼. 농사 되고 가축 키울 수 있으면 거기서 세금 받는 거니까 그런 전쟁이었는데, 맨 처음엔. 향숙님, 향숙님 감사합니다. 진향숙님 감사. 그런 땅 전쟁이었는데, 그거부터 상업 길드 전쟁, 상업 길드의 조세권, 상업 길드의 저기서 니네 길드, 그 조세권 전쟁으로 번지더니, 그래서 거기서, 야, 여기, 저기, 뭐요, 거기, 보헤미안 지방, 그런 데에서, 이게 우리가 세금은, 땅은 넓지만 세금은 보헤미안에서 다 나와, 막 이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30년 전쟁도 상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이런 길드에 대한 조세권 전쟁으로, 땅 따먹기 해서, 조세권 전쟁으로 이렇게 가더니, 결국 나중에 그게 이제 중첩이 되더니 결국은 전략자원 쟁탈 전쟁으로 이제 1871년 이 전쟁이 가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은 철강과 함께, 강대국 독일은 철강과 함께 탄생했다. 이렇게 봐도 영국을 앞지르게 되죠. 이걸 앞지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 이제 걔네들이 유럽에서 그러고 있는데, 아유, 귀여운 놈들, 저 좁은 유럽 땅에서 참 귀엽게 논다라고 하면서 쌩까면서 혼자 쭉쭉 크고 나가 있었던 미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슈퍼파워가 성장하고 있는 걸 유럽이 1900년대가 넘어가야 실감을 하게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각국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틀러의 제국주의, 민족주의가 문제였어. 일본의 군국주의는 왜 탄생했나, 문제가 뭐였고, 전쟁, 저 새끼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 새끼들은 전쟁을 일으켰나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야, 승전국들 모여서 패전국들이 잘못했다라고 막 얘기를 해봐야 그건 그냥 딸딸이고,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씨발 다들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서야 본질을 보는 거예요. 국가의 위신, 이데올로기, 대중의 광적인 열광, 그런 건 딱 표면적인 거고, 전쟁의 진짜 이유는 시장하고 전략 자원이었다. 전략 자원. 일본은 미국이 석유 안 팔아서 전쟁한 거고, 석유 못 구해서 전쟁한 거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석유 없어서 전쟁한 거고, 전략 자원과 으로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될 시장이 필요한데, 전략 자원과 시장의 통제권을 둘러싼 쟁투였던 게, 그걸 직시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프랑스 외교관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유럽에 있어서, 그래, 이거는 어떤 나라가 훌륭하고 어떤 나라가 독일이 잘못하고 열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그리고 우리가 사적 소유권을 추구하고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에서 내 거 틀어지려고 난리를 치다가 전쟁이 난 거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레드 어니언스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깨닫지 않는 미친 구닥다리 아저씨가 몇 명 있었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권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저씨가 드골이라는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드골은요, 여러분, 프랑스의 배타적 통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패배한 독일 놈들이 어디서, 그러면서 루르 지방, 알사스 로렌, 그리고 루르 일방의 이쪽에 대한 그 독일의 산업단지나 이런 거에 대한 프랑스의 통제권을 요구한다. 우리가 승전국이 저쪽 패전국이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프랑스가 독일을 개처바른 거면 그게 또 프랑스가 독일 땅을 점령하고 그거를 할양받고 이런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프랑스는 여러분 소련이 아니잖아. 소련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가서 드골, 진짜 네가 독일한테 승전국이야? 너 다이다이에서 독일 이겼어? 니네 아니면 스탈린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사자가 났냐? 니네 초반에 개 털리고 항복했지 않니? 드골, 너는 영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망명정부 세우고 내가 대통령이야 그렇게 그랬지. 너 다이다이였으면 아니잖아. 뭐 드골 뼈 맞고 할 말이 있었을까? 미국, 영국, 소련이 전쟁했었지. 니네가 2차 세계대전에서 뭘 했는데? 그러면 드골이 그러니까 프랑스 국가주의자죠, 드골이. 이거는 우리 영토여야 돼. 막 우리가 이 석탄과 철강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가겠어라고 드골이 팍팍팍팍 우겼는데, 그게 그러면 저 양반 때문에 또 전쟁이 나겠구나. 응?
그런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 유럽의 평화를 구축할 수는 없다라는 걸 다들 이제 감을 잡은 거지. 어떡하지? 어떡할까? 그러다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석탄하고 철강에 대한 공동시장을 만들자. 공동시장. 그래, 여기는 뭐 독일 거, 여기는 뭐 프랑스 거,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무슨 관세 장벽이니 뭐 갑자기 군대 가서 여기서 물건 못 가져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시장과 접근권을 보장하자. 그러니까 나라는 다 각자지만 철강과 석탄에 대해서는 한 나라처럼 움직이자라는 합의를 보죠. 그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탄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럽 연합의 초석이 다져진 거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좌파애들이랑 얘기하다가 보면 이런 걸 도저히 하나도 모르고 이유는 그냥 유럽이 서로 잘 지내려고 만든 거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풍토가 너무 많아서 야, 이거는 석탄과 철강 공동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유럽 사람들이 2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해야 전쟁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 그런 게 있었던 거죠.